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곧 돌이 되는 딸을 키우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며칠 전 남편과 언쟁을 하다 우리 같은 경우에 글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사람들 의견 대부분이 내 생각과 비슷하더라 하니 그럼 우리의 경우도 글을 써봐라 해서 씁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남편과 같이 볼 예정이니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친족성 폭력의 피해자로 그로 인해 오랫동안 알아온 정신병이 계속 심해져 결국 본직과의 연을 끊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살아내다 보니 결혼은 상상도 못했으며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짧은 연애를 몇 번 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다 한 직장에서 만나 비슷한 사정에 동감하며 잘 지냈던 남편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글을 써야 할 정도로 얘기가 길고 이 글의 포인트와 상관없으므로 생략합니다. 가족에게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20년,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부터 혼자 산 10년, 연 끊고 혼자 산 10년을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혼자서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더라고요. 평범한 가족들은 어떻게들 사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나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 7개월에 갑자기 원인불명의 사산을 하게 되고 3달 뒤 재임신에 성공하여 작년 여름 귀엽고 소중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혼자 오래 살다가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진짜 평소랑 다름없이 활동하는데도 살이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3달 동안 8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첫 임신 때는 10kg이 더 쪘었고 사산 후 3kg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임신해 두 번째 임신 때는 5kg이 쪘었습니다. 출산 후 12kg이 빠졌는데 다시 5kg이 찐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이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첫마디로 살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임신 전에는 너 임신했냐? 살이 왜 이렇게 쪘어? 임신 중에는 야, 너 살 많이 쪘다. 부은 거냐? 살이 찐 거냐? 나중에 애 낳고 다이어트 꼭 해라. 안 하면 뚱뚱한 개그맨이나 해라. 나 네 매니저 할란다. 출산 후에는 불과 2주밖에 안 지난 시점에 아직도 붓기가 안 빠졌네. 이번엔 좀 빠졌네. 이런 식으로 매번 뵐 때마다 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저런 말들이 엄청나게 상처가 되고 후유증도 오래갑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피하기도 하고요. 기본 요금 택시를 탔을 때 카드를 내면 툴툴거리는 기사님의 태도에 상처를 받아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어요. 저 살찐 거 저도 압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에 비해 10kg 정도 찐 상태지요. 항상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 중에 몸이 들어가는 옷은 손에 꼽을 수준인데 육아에 집안일에 정말 엉덩이 붙이고 쉴 틈이 없을 정도라 몸과 마음이 지쳐 운동에 이응자도 생각 못해요. 저는 아이가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니 아기한테만 집중하고 싶고 한 2, 3년 후에 운동으로 살을 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살찌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니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왜 이해 못하냐. 가족끼리는 원래 솔직하게 그런 얘기 하는 거다. 네가 이해를 못하니 참는 거 아니냐. 참지 말고 이해를 해라. 그런 말도 이해를 못하면 남이랑 다를 바가 뭐냐. 왜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냐. 너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신뢰다. 솔직한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며느리와 시부모님 사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볼 때마다 몸매 품평을 하느냐.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이고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너의 부모님이기에 나는 참는 거다. 근데 나는 누군가의 가족으로 산 지가 오래돼서
가족이면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렇다고 제가 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산 2주 후 오셔서 붓기가 아직도 안 빠졌냐며 한 소리 하실 때는 2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빠지냐고 맞받아쳤고, 평소엔 남편 통해서 살에 관련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신다고 며칠 전 말만 들어도 그 며칠 동안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갑갑합니다. 이번엔 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까? 왔다 가시면 또 며칠간 쿵쾅쿵쾅, 받은 상처에 우울해하고, 위에 썼다시피 상처에 극도로 민감해 상처를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시부모님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제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본인들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셔야 하는 건지, 이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 얘기로 남편과 오랜만에 대화를 하게 됐는데 결국 답은 안 나오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의 기분 상관없이 해야 직성이 풀리고, 듣는 입장에선 가족이니까 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가족이 없었기에 모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인가요? 살 얘기 말고도 많이 들어온 아픔이 된 말들로 인해 제가 꼬여서 안이 꼽게 들리는 걸까요? 이것도 다른 글로 쓸 만큼 얘기가 한보따리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살 이야기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두 분이서 같이 하십니다. 추가,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같이 볼 거라서 최대한 양쪽 입장을 적으려 했는데 댓글을 보니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산 후에 친정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모님도 예의가 되게 없으신 거네 라고 해서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엄마에게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 중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다 라는 부분이 기분이 나쁘고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며 의아해했고, 그러면서 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말이 기분이 안 나빴고 가족이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정말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 댓글 보며 눈물이 살짝 나기도 했네요. 댓글 보다가 추가 글이 필요할 것 같아 일이 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지금 몇 킬로? 많은 분들 말씀처럼 이게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돼지면 그런 말도 감수해야 해서 그런가요? 본문 내용 가져와서 몸무게 적어드리겠습니다. 키는 165cm입니다. 혼자 오래 살 당시엔 55kg이었고 남편과 살림을 합치고 나서 3달 동안 8kg이 쪄서 63kg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임신 때 10kg이 쪄서 73kg이 되었고 사산 후 3kg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임신해 70kg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 때는 5kg이 쪄서 75kg이었고 출산 후 12kg이 빠져서 63kg이 되었고 다시 5kg이 쪄서 68kg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8kg? 집에서 뒹굴뒹굴 게을러서 그래. 원래 30분 정도 걸리던 출퇴근길이 남편 집으로 이사 오고 나니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12시간을 일하고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뒹굴거릴 시간 없었고 게으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퇴근 후 즐기던 혼술도 시간이 없어 못하게 됐는데도 오히려 살이 찌기에 참 이해가 안 됐죠. 세 번째, 먼저 시부모님이 야라고 못하게 해라. 그리라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본문의 야는 야라고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 같은 감탄사입니다. 꼭 그렇게 야 하면서 배를 쳐다보시곤 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신 전, 중, 후 다요. 네 번째, 본문 끝에도 썼지만 살 얘기는 시어머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아버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친족성 폭력 얘기는 왜? 글자만 봐도 불쾌하단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선 죄송하고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려야 지금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진짜 제가 가족의 개념을 까먹어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왜 제가 상처를 잘 받고 피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가족이 없어졌는지 등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어서 글에 적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아주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남편이 제일 나쁘다. 뭐라도 해주고 그런 말 해라. 일단 남편은 저를 챙겨주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분명 시부모님께 저의 얘기를 전했지만 시부모님이 계속 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남편은 이번에 제가 얘기하기 전까진 계속 살 얘기 하시는 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이제 매번 볼 때마다는 아니고 한두 번씩 하십니다. 아기도 옆에 있고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헬스장 얘기도 저에게 먼저 했으나 코로나 시국에 아기도 있고 해서 위험하므로 제가 나중에 간다고 한 것입니다. 대신에 집에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게 게임을 사줘서 아기 맡기고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도 사실이고 저에게 본문처럼 모질게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려 하고 있으나 현실의 벽에서 포기해버린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귈 때 제가 심각한 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이 병원 가서 상담받고 약도 먹자며 혼자서는 선뜻 가지 못했던 정신과에 같이 가줘서 많이 좋아졌었어요. 정신과 약이 임신 중엔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약물 치료는 중단했고 출산 3개월 후쯤 다시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아기를 맡기고 병원을 오가는 게 저도 남편도 아기도 힘들어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병원이 저 혼자 살던 동네에 있어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로 옮기려고 병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과거 얘기를 처음부터 또 해야 해서 마음이 엄청 힘들어질 거니까 잘 들어주는 병원을 선택해야지 하다 보니 신중해지네요. 아무튼 원래 저의 병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7번째, 엉덩이 붙일 새도 없는데 왜 살이 찌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육아도 집안일도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지는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닐까요? 8번째,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 얘기만 하더냐. 살 얘기 다음에 꼭 엄만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니? 넌 건강해야지. 라며 네 건강 걱정 꼭 하지 않냐. 마냥 살찐 것에 대한 지적만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걱정이 이해는 되지만 꼭 살 얘기와 더불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고요. 9번째, 연 끊었다면서 친정엄마? 쉽게 보기로 결정한 거 아니고요. 연 끊은 후 어떻게 제 여동생이랑 연락이 닿게 되어 동생만 연락 중이었고 외국에 살다가 코로나와 비자 문제로 작년부터 한국에 잠시 머물며 자주 보게 되니 저를 많이 설득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언니를 못 지켜준 거에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 라면서요. 출산 후 안 그래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상태라 그래 보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설명드릴 게 있다면 추가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아직 남편은 못 보여줬는데 조만간 보여주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5년 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자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생과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생과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부산에서 거주할 때 재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고가 없었던 안산에서 직업 특성상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는 이사를 오게 되었고 사실상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동생이었기에 제가 보증금을 모두 걸고 저의 명의로 3룸을 2년 계약하게 됩니다.
동생과 합의하에 한 달에 월세 65만원, 공과금 약 5만원에서 9만원 및 관리비를 2년간 무슨 일이 생겨도 무조건 서로 반씩 책임지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한 후 3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을 공유하며 같이 살게 되었고 몇 달 동안은 생활비와 월세를 대신 내어주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후 일정 부분씩 지급받는 형태로 동생과 저는 첫 자취를 2019년 9월 7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자취를 시작한 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성향도 틀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간혹 말다툼이 몇 번 있긴 하였지만 감정을 묵혀두지 않고 즉각 화해하며 사실상 큰 다툼 없이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취를 이어오던 도중 동생이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가 폭언 및 위협을 하여 동생은 많이 참다가 참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시기에 코로나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동생은 곧바로 이번 기회에 울산으로 다시 내려가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당시 동생과 저를 함께 알던 지인들과 저는 지금 내려가는 건 너무 큰 손해이고 살지 않는 집에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내는 건 너무 아깝고 힘든 일이라고 동생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본가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수도권에 와서 좋을 줄 알았으나 향수병 발생,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삭막함과 우울감, 지인들이 놀러오긴 하나 너무 외곽 라인에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너무 연고가 없어 우울하다. 코로나 초기 시국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장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갑자기 부산에 생긴 애인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많은 설득을 뒤로한 채 동생은 본가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고 계약의 문제는 서로 상의한 끝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 및 공과금, 관리비를 책임지겠다며 녹취를 한 후 동생은 울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저에게는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일 큰 고민은 직장 및 진로였습니다. 부산에서 다녔던 직장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안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계획과는 다르게 똑같은 직종에 다시금 취업하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고 그러한 이유로 약 1년간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약 1,7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고 난 후였기에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본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로를 찾던 중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용하여 제과제빵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 초기를 지나 집합금지를 겪으며 예상했던 기간보다 수강기간이 길어졌고 저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2020년 9월 23일을 맞이했습니다. 동생은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잘 지급하고 있었고 저는 2020년 9월 23일 공과금을 정산하기 위해 카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과금을 정산하고 안부를 묻던 도중 동생은 저에게 잘 지내는데 다음 달부터 월세 내기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는 일을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내려가기 전 절대 퇴사하지 않을 것이며 월세 및 공과금, 관리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룸메나 따로 이사갈 마음이 없는지 복비랑 이사 비용 반은 부담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생에게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게 됩니다. 내려갈 때부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한 상태이다. 룸메이트를 들이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만 동생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부산에 살 때부터 소형 아파트에 거주했기에 짐이 많은 상태였으며 이사를 오면서 추가로 가구를 구입하여 당장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이다. 기존 가구에서 책상 2개, 수납장 2개, 러닝머신, 침대, 선풍기, 청소기, 커튼, 기타 등등을 구매했거든요. 이어서 현재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라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계약이 끝나면 안산에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다른 곳에 또다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금전적으로 돈이 없고 비용상의 리스크를 2번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동생과 저는 서로 이해하기로 카톡을 나눈 후 카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에 동생에게 사적인 카톡을 하였으나 카톡을 읽지 않았고 2020년 9월 29일 공과금 이야기를 하였으나 카톡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10월 9일 월세 이야기를 하였지만 카톡은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전화도 해보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내 카톡엔 휴대폰 고장이란 듯한 뉘앙스의 상태 메시지가 있었으나 이미 인스타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10월 12일 아래와 같은 카톡을 보냅니다. 땡땡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안 된다고 하고 연락이 닿지를 않네. 결론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네가 갚아야 할 의무고 분명 양측 합의하에 줘야 될 돈이라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월세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도 안 되고 아무 소식조차 없으면 나도 참 당황스럽기만 하네. 너 애인한테도 연락 취했는데 너랑 똑같이 연락이 안 닿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인스타로 DM 보내려고 했더니 본 계정은 차단된 상태더라. 이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길 바랄게. 그러나 오늘 2021년 7월 15일까지 일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여러 아이디로 DM을 보냈으나 차단을 당하고 게시글을 없앴다가 열었다가를 반복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한동안 멘탈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2020년 9월 7일 취업 성공 패키지가 종강을 하게 되었고 필기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2달 동안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저는 제과제빵 필기에 합격하였지만 실기를 준비하던 중간에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실기를 포기하고 다시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집으로만 기본 70만 원에서 74만 원이 들어갔기에 생활비와 그동안 쓴 돈을 메우기 위해 2시간씩 주야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 기억을 더듬어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하여 2020년 11월 19일 동생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부동산 위치를 찾아가면서 동생 어머니가 건물주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부동산을 찾게 되었고 다행히 간판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연락을 어렵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이 어머님. 저는 몇 달 전 땡땡이와 함께 자취를 했었던 누구라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런 문제로 연락드리게 된 점 저도 참 난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땡땡이와 약 4년 동안 알고 지냈기에 충분히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머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땡땡이가 저랑 자취를 함께 하다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및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결국 본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땡땡이를 걱정하였기에 저와 주변 친구들은 땡땡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땡땡이의 생각이 확고하여 결국 땡땡이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땡땡이와 제가 합의와 약속하에 2년을 월세로 계약한 집이었고 땡땡이도 계약 당시 이 점을 동의하여 현재 이곳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 동안 발생하는 월세 및 공과금을 반으로 분담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녹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집주인분도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이시고 주변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땡땡이가 9월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입금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본의 아니게 다른 방법이 없어 어머님께 우선 연락을 드립니다. 지난 월세 입금날 제가 안부를 묻던 찰나에 땡땡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여야 한다며 개인 사정으로 약속을 번복하게 되었고 저에게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현재 이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태이며 땡땡이 또한 내려간다고 할 때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저와 협의점을 좁혀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오니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땡땡이가 약속을 인정하고 서로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0월 월셋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장문의 글로 연락드립니다. 처음엔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애써 믿었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SNS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인스타 게시물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고 다른 계정도 차후에 차단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데 이런 문제로 연락드리게 된 점 다시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와 카톡을 보낸 후 바로 전화를 하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시던 어머님은 잠시 후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땡땡씨 대충 읽어봐서 알겠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로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오늘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이따 저녁에 전화해도 될까요? 그 후 1시간 26분 후 전화가 왔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우선 아버님과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문자를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집을 내년 9월까지 유지하는 부분에서 땡땡이가 내려가기 전에 유지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저랑 함께 조율해서 의견을 맞춰서 계약을 유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땡이가 일을 잘린 것도 아니고 본인 의지로 퇴사하고 공부한다고 갑자기 못 내겠다 해버린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알면서도 일을 그만둔 부분이니까요. 물론 땡땡이도 사정은 있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모쪼록 일 끝나시고 아버님이랑 상의하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시간 2분 후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게 됩니다. 땡땡씨, 땡땡아빠가 일이 있어 오늘 얘기가 힘들 듯요.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오늘 기다릴까봐 문자 남깁니다. 문자를 받은 후 잠이 들어 4시간 11분 후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오후 8시 3분에 9분 45초 통화를 하였고 녹취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였고 땡땡씨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였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들이 마음고생한 게 엄마로서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땡땡씨 입장도 알겠으나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본인 또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마저도 3개월까지는 대충 보증금을 내준다. 하지만 9월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쵸? 땡땡씨가 물론 법으로 하겠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계약 유지는 아닌 것 같다. 12월까지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약속이었겠죠. 성인들끼리 녹취록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아들이시네. 등으로 결론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녹취록의 주된 내용만 기재하였고 차후 필요하다면 모든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월세는 약 1년치를 정산하면 39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이며 그 외 관리비 및 공과금은 고지서로 모아 최종 정산을 하기 위해 보관 중입니다. 증거자료는 녹취 및 내용 증명서 반송, 동거인으로 등록된 등본, 카카오톡 파일, 기타 등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이번 연도 2021년 9월 7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가구와 물품을 당근마켓과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는 물건은 폐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10년 동안 함께해온 추억을 다 팔고 버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또한 사실상 이사갈 집이 없어진 상황으로 보증금만 돌려받은 후 기숙사가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혹 지나가시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부디 끝까지 읽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저는 서울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집에 산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어요.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로 들어간 집이고 오피스텔은 5에서 13층은 거주공간, 1에서 4층은 상가고요. 한 층에 약 8가구씩 있어요. 모두 다 원룸이고요. 집주인은 건물 전체 한 명이고 집주인은 지금 오피스텔 건물 말고도 인근에 오피스텔 건물을 2-3개 정도 더 보유하고 있고 그 오피스텔을 총괄하는 관리실이 있고 각 오피스텔마다 경비반장님 상주에 계세요. 7월 첫째 주에 이혼 후 별거 중이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하느라 몸도 마음도 아직 좀 힘든 상태예요. 7월 19일 새벽 5시부터 갑자기 천장 스피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에 수건을 대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점점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천장 등에서도 물이 떨어져서 무서운 마음에 두꺼비 집 내리고 관리실 대리에게 카톡을 사진, 영상과 함께 얼른 와서 봐달라는 카톡을 남겨놨습니다. 오전 8시 반쯤 관리실 대리가 와서 천장 등을 뜯어 확인했고 윗집에 올라가 보니 수도 계량기가 열려 있어서 잠그고 내려오셨어요. 윗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화해도 안 받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수도 계량기를 잠궜으니 더 이상 물이 새지는 않겠지만 윗집 입주자와 연락이 닿아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정확한 원인과 조치가 가능하다 했고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고 계량기를 잠그니 물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선 배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윗집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배수구를 닫아서 넘쳤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날 오전 반차를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치해달라 하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회사로 출근했어요. 오후 5시쯤 관리실 대리에게 연락해서 윗집 입주자분이랑은 연락이 됐는지 물어봤는데 윗집 사는 여자가 일 때문에 오늘 새벽에 지방에 왔다고 3주 정도 예정되어 있고 지금은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들어가서 원인 파악하고 조치하겠다. 배관업체 사람들 들어갈 땐 항상 대동하고 사진, 영상 등 보낼 것이고 집 물건 등에 피해 입으면 보상하겠다 했는데도 비밀번호 절대 못 가르쳐주고 자기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했대요. 도어락은 전 세대 다 동일한 모델인데 윗집 여자는 관리실에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키 사용도 못해요. 계약 특약 사항에 따라서 건물 보수에 협조한다 등 문 따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윗집 여자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이랑 관리실 직원 등은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날벼락 맞아서 3주를 그럼 난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하냐. 코로나 4단계로 숙박업소 가기도 안전하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순환 재택근무 방침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집을 잃었다. 본가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했더니 관리실 대리가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지금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에 공실이 있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그 공실 주기 전까지는 예비신랑네 집에서 지냈고요. 출퇴근도 더 멀어졌죠. 원래 집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컷이었는데 여기는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세정거장 가야 해요. 집주인이 제공해준 공실을 임시숙소라 하겠습니다. 임시숙소에는 지금 사는 집처럼 옵션들은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과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윗집이 누수 원인이면 윗집에 청구하겠죠. 아무튼 이불이며 옷이며 다 챙겨가야 하는 번거로움, 여튼 내 집이 아닌 곳이기도 하고 이 여름에 꼭대기층이라 덥기도 엄청 더워서 여러모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며 7월 24일부터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자꾸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 장염이 심하게 도졌고요. 윗집 여자가 일정 조율해보겠다 해서 7월 28일에 오기로 했고 관리실에서도 배관업체, 도배업체 등
다 연락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7월 안으로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오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았대요. 문자해보니까 죄송하다고 8월 6일에 오겠다 했대요. 그날이면 맨 처음 그 여자가 말한 3주 꽉 채워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오는 거거든요. 관리실 대리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본인 때문에 아랫집 입주자분은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도 없이 약속을 바꾸면 어떡하냐 했는데도 그저 죄송하다. 하지만 일정은 못 바꾼다. 비밀번호도 못 알려준다.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태래요. 관리실에서 8월 6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갈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 했대요. 저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서 여기저기 얹혀 지내고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짐 싸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고 임시 숙소에서 딱 일주일 정도만 참고 지내자 싶었는데 일주일을 더 있어야 하니 짐도 추가로 더 챙겨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스트레스로 인해 위염, 장염도 굉장히 심해진 상태예요. 이 일과 관련해서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거 해봤더니 일단 누수 원인을 파악했을 때 윗집 여자가 원인인지 건물 문제, 집주인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통상손해, 특별손해 어쩌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8월 6일이 되어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긴 하겠지만 그날 윗집 여자를 만나거나 했을 때 제가 복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엿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치거나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요. 정말 마음 같아선 경찰에 신고 당하더라도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제가 잘못한 건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3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아이 밥 먹이려고 밥을 새로 하고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방으로 쏙 들어가서 불 끄고 핸드폰 하는 거예요. 저랑 아이는 밥 먹기 전이었고 남편은 배고프다고 어제 먹다 남은 족발을 혼자 먹었고요. 그 와중에 애한테 과자 먹여서 신경질 나 있었는데 밥 차리는 동안 코빼기 한번 안 비추고 애기가 따라 들어올까봐 방문까지 꼭 닫는 걸 보니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랑 애기 것만 차리고 3살 아이 밥 먹이는 거 정말 전쟁이라 둘이 전쟁하면서 밥 먹는데 갑자기 불쑥 나오더니 나무젓가락을 들고 와서는 나도 밥 퍼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퍼먹어 이랬습니다. 저도 먹는 중이고 애기도 먹여야 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반찬 나와 있고 밥통까지 3발자국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 밥 퍼줘 밥 퍼줘 밥 퍼줘 앞에서 노래하듯이 사람 신경질을 긁어대네요. 그래서 좀 알아서 떠서 먹으라고.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떠먹으면 되잖아 했더니 들고 있는 나무젓가락을 확 집어던지고 신발 지랄하네 이러고 방에 쳐 들어가네요. 아니 이게 제 잘못이에요. 참고로 남편 외벌이이고 저는 전업이에요. 근데 사정이 좀 있어요. 아이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원에 다녀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되면 집에 와요. 솔직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맨날 틀어박혀서 그놈의 동영상 보는 거 진짜 진절머리 나는데 이쯤 되니 정도 없고 진짜 갈라서고 싶어 미치겠네요. 추가. 많은 분들 댓글 잘 봤어요. 저런 놈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죠. 웃기겠지만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저런 모습 보여준 적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까지 매일 데리러 오고 먹고 싶은 거 어떻게든 찾아서 사오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했고 남들이 봐도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저희 부모님마저도 딸인 저보다 아들처럼 챙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계획이 없던 아이가 찾아와서 갑작스레 부모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저런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천천히 생각해보니 시댁 성향이 강해요. 아버님이 조금 가부장적이고 어머님은 알아서 노비근성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시골에서 남편 뒷바라지에 밥 먹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라 그걸 보고 자라서 저러는 건지 시어머니가 요즘 여성들 마인드를 전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요.
댓글에 어떤 분이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만두 먹고 이건 뭐 정신연령이 초딩 이하 같기도 하네요. 애기 치료는 벌써 병원 다닌 지도 2년 되어 가네요. 솔직히 일하는 게 100배 속편해요. 병원 다니면서 아침부터 애기 짐만 한 보따리예요. 애기용 도시락 따로 싸고 지옥 같은 출근 시간 운전하면서 아기 태우고 가는 것도 조마조마하지만 힘내야겠죠. 남편은 월 350에서 400 사이 벌어요. 당연히 시댁 지원 하나도 없었고 저도 바라지 않았어요. 해서 지금 집은 공동명의고요. 그 외 모든 수입, 지출 관리 다 제가 해요. 남편은 이런 거 아예 못하죠. 제가 버릇을 진짜 잘못 들였어요. 본인 공인인증서, 모바일 카드 결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런 거 하나도 못해서 제가 다 해줘요. 핸드폰 배민 주문도 못해서 10번 넘게 알려줘도 못해요. 카드 등록해주고 인증번호만 받으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돈 쓰는 건 다 제 관리 하에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득이기도 하죠. 애기 병원 끝나면 진지하게 이혼 생각합니다. 가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거 동영상 저장, 녹음, 외박 같은 거 기록해놨어요.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음 보내고 저도 취업하면 아쉬울 게 없겠죠. 두 번째 추가. 제 욕도 만만치 않네요. 자세히 쓰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일단 남편이 하는 일은 사무직과는 거리가 멀어요. 진짜 미스테리한 게 숫자 암산은 잘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현금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수와 관련된 암산은 저도 못 따라가요. 예전에 장례식 장부 보고 계산기보다 빨리 계산하는데 좀 놀랐어요. 근데 진짜 IT 관련이나 서류 등 조금만 글이 많고 복잡해도 바로 못 알아먹어요. 아무래도 뭐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아예 안 하겠다는 심리겠죠.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해 보이시겠죠. 저도 그래요. 아픈 애 안 키워보셨음 모르실 거예요. 하루 병원비 몇천 원이 아쉬운 상황에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장 취업도 못하죠. 누가 애 데리고 병원 다녀요. 장애가 아니라서 나라 지원도 못 받아요. 참고 사는 겁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벌어서 병원비 대잖아요. 그리고 어제 젓가락 던진 거 지가 수거해서 잘 버려놨더라고요. 쪽팔린 지 아침에 눈 못 마주치는 게 왜 저렇게 사나 싶어요. 누가 알아보는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네, 돈 때문에 사는 거 맞아요. 하나뿐인 내 새끼 잘 키워야죠. 그간의 노력에 이제 곧 병원 생활 종료하거든요. 다들 조언이랑 욕 감사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네요. 여러분 비혼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